네, 여러분 3강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선생님도 지금 오랜만에 촬영을 이제 4강을 연달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힘드시면 이 3강까지 올려드리면은 조금 이제 하루에 한 강씩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매주 월요일 날 이제 선생님이 강의를 촬영을 해서 참고서는 이번 주 안에 나오지만 촬영일이 지금 4월 18일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2주 안에 이제 나올 것 같은데 한 2일 안에는 나올 것 같아요. 4월 22일 안에는 참고서가 나오는데 어쨌든 빨리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강의를 제공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촬영은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는데요. 검정고시는 8월에 있으니까 여러분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힘내서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보겠습니다. 네. 1번 다음 대화에 가로 안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전공의가 머리에 이데마가 있고 디프레션 해야 돼. 아까 얘기했던 그 요리사의 뭐 라딩, 브레이징 뭐 이런 게 떠오르지 않나요? 그죠? 아까는 뭐 요리사들의 전문어였지만 우리 이거는 지금 뭔가 의사들의 전문의가 되겠죠. 그죠? 전문어가 되겠죠. 그래서 전공의는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알아듣기 힘든 어떤 걸 사용했죠? 전문어를 사용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2번 다음은 고당류 음료의 가격 인상을 주제로 한 토론의 일부이다. 항상 뭐 챙기라 그랬죠? 예, 주제 챙기라고 했죠. 고당류, 그러니까 당이 높은 음료를 이제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주제로 뭘 한다? 토론한다라는 거죠. 우리 반대신문식 토론이에요. 요번 시험에서도 반대신문식 토론이 시험에 나왔죠. 바로 직전 시험에서도 반대신문식 토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토론이 요즘 협상보다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토론 조금 열심히 해두세요. 근데 토론은 독해 문제예요, 거의. 자, 보세요. 찬성은 뭐겠어요? 당연히 가격을 인상하는 걸 찬성하는 거겠죠? 그런데 반대는 뭐겠어? 가격 인상을 반대해야 되겠지. 근데 주로 반대하는 거는 주장도 나오지만 근거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 신문식이니까 찬성 측에서 얘기하는 가격을 올려야 되는 이유를 반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얘네가 왜 올려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당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서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서 소비를 감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당 섭취량을 줄여야 된대요? 과도한 당 섭취는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유가 뭐예요? 비만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 섭취는 안 돼. 왜 안 되는데? 비만 때문에. 그럼 얘가 뭐겠어? 찬성치에서 얘기하는 근거겠죠. 그러니까 이 근거를 어떻게 해야 돼? 반박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비만자가 들어가면서 반대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자, 찬성 측 문제 제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면 안 되겠지. 2번 고당류 음료를 자주 먹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거는 찬성 측 얘기잖아요. 그죠? 3번 당 음료에 든 당은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입니다. 자, 지금 주로 근거가 뭐예요? 비만이죠. 비만과 어떤 당 섭취 간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당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에너지원하고 비만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3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고 4번 비만의 원인이 꼭 당에만, 여기 비만 나왔고 비만의 원인이 꼭 당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다. 즉 당 때문에 비만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당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에 당 음료의 가격을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겠죠. 그죠?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다음을 참고할 때 인터넷상에서 지켜야 될 쓰기 윤리로 적절한 것은 나와 있죠. 이것도 윤리이기 때문에 도덕 문제예요. 근데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근데 여기 관리자를 보면 단자루님이 게시물에 대한 진위 여부를 알아본 결과 뭘 했대? 허위 사실을 유포했대요. 그죠? 그러면 이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된 거를 골라주면 되겠죠. 사실과 다른 글을 유포하면 타인에게 피해가 된다. 그래서 요거 정답 3번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4번 다음 중 고쳐쓰기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떻게 글을 고쳤어야 될까? 길고 화려한 문장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여러분, 글은 어떻게 써야 된다고 했었죠? 우리 현장 강의 학생들 아시죠? 글은 짧고 명확하게, 그죠? 그래서 간명하게, 간략하고 명확하게, 간명하게 써야 된다고 했죠? 이거 정면으로 틀린 거예요, 그죠?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다 맞는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5번, 다음에 표준 발음법을 참고할 때 잘못된 것은 역시 잘못된 거 고르는 거고요. 자, 볼게요. 받침의 발음, 받침 소리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라고 나와 있죠. 이거 보다 음절, 끝소리, 규칙, 그죠? 그래서 받침 자리에서는 얘네만 발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죠. 이제 조건이에요. 쌍기역, 키읔. 자, 여기 보시면 따옴표가 있고 물음표, 쉼표가 있죠. 얘가 첫 번째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쉼표하고 또 따옴표 얘 하고 따옴표 닫고 다시 쉼표죠. 그럼 얘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얘가 피읍 세 번째. 이거 시험에 나왔죠, 그죠? 그럼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쌍기역, 키읔.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시옷, 쌍시옷, 그 다음에 지읒, 치읒, 티읒. 그죠? 세 번째 조건이 뭐예요? 피읒. 그죠? 조건을 다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각각이니까 차례로 매치해주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다가 차례차례 매치해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뭘로 바꿔야 된다? 기역. 그러니까 얘네 첫 번째 거는 기역으로 바꿔야 되고, 두 번째 거는 뭘로 바꿔야 돼? 디귿.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뭘로 바꿔야 돼요? 비읍.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요거를 보고 풀면 돼요. 요거를 보고 잘못된 거 고르면 되죠? 자, 1번 부억 보세요. 부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받침 자리에 뭐가 있나요? 키읔이 있죠, 그죠? 자, 키읔은 뭘로 바꾼다? 기역으로 바꿔요. 그러면 잘 바꿨죠, 그죠? 그 다음에 숲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피읍은 지금 피읍인데 비읍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었어요.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라고 나와 있죠.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근데 지금 이 뒤에 뭐가 나와요? 으라는 모음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자음 앞이 아니라 모음 앞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음 앞에서는 이게 지금 규칙이 적용되지가 않는 거죠. 이건 지금 무슨 현상이죠? 연음. 그죠? 그러니까 이 음절 끝소리는 자음 앞에서만. 근데 이건 자음이 아니라 모음이기 때문에 연음 현상에 따라서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숲을이라고 발음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 2번 골라주면 되고, 잣 보세요. 잣. 무슨 받침? 시옷 받침이죠? 디귿. 맞게 골랐죠, 그죠? 그 다음에 낫. 치읓 받침이죠? 역시 치읓, 디귿으로 바꿔야 돼요. 디귿으로 잘 바꿨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는데 2번만 잘못된 예시라서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고,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 시제 표현 볼게요. 시제 표현이 나타나는 문장은 이라고 나와 있죠. 이 시제도 우리 이번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그래도 원리는 같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미래 시제 표현이 나타나는 문장은 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시제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문장은 되게 좋은 문장을 줘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좋은 문장에는 뭐가 반드시 있냐? 힌트가 있어요. 시제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시점이죠. 언제인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시간부사라는 애예요. 시간부사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시간부사가 뭐냐면은 어제, 뭐 오늘, 내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제는 과거고 오늘은 현재고 내일은 미래잖아요. 뭐 1년 뒤는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를 알 수 있는 표시를 딱 줘요. 그게 바로 시간부사예요. 근데 시간부사가 없으면 주로 뭐가 이제 또 힌트로 나오냐면 선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가 힌트로 나오는데, 선어말 어미에서 이제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는 엇, 앗,
이런 것들. 먹었다, 보았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현재를 나타내는 거. 현재를 나타내는 거는 니은, 먹는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미래를 나타내는 거는 뭐뭐 것이다 또는 get.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왔거든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 사건시랑 발화시라는 거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건시는 뭐냐면 사건이 벌어졌던 시점이에요. 그다음에 발화시는 내가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쳤어요. 절도를 했어요. 근데 절도를 한 거는 사건이죠. 절도 사건이잖아요. 이 절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사건시예요. 사건시가 일어났는데 이 사건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도 사건이 벌어졌다고. 그러면은 사건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말하는 시점보다 절도 사건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과거 시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라 절도 사건이 현재 말하고 있는데 절도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절도 사건이. 즉 사건시랑 발화시가 일치해요. 지금 훔치고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시점에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현재예요. 그러니까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으면 과거, 사건시가 발화시랑 일치하는 시점에 있으면 현재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말을 하고 있는데 아직 어떤 사건도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절도 사건이 안 일어났어. 그전에도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도 일어나지 않아. 근데 왠지 일어날 것만 같아. 누가 훔칠 것만 같아. 그러면 사건시가, 즉 절도가 일어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일어나지도 않았고 과거에도 일어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 같아. 그러면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 있으면 이게 미래예요. 아셨죠? 그래서 발화시랑 사건시의 어떤 관계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정리해드릴게요. 이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발화시가 사건시랑 같은 시점에 있다. 이거는 현재. 그 다음에 사건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발화시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과거. 그런데 발화시가 먼저 나오고 사건시가 그 다음에 나온다. 그럼 이거는 미래예요. 아셨죠? 이게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알려드려야 돼요. 근데 쉽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쉽게 나오면은. 자, 볼게요. 근데 뭐야? 미래 시제 고르래. 그죠? 하늘을 보니까 곧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이거 뭐야? 비가 오는 거는 사건이죠. 근데 지금 내가 말하고 있잖아. 근데 말하는데 비가 이전에 온 것도 아니고 지금 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올 것 같아. 뭐뭐 할 것 같아. 뭐뭐 것 같아. 그럼 이거는 미래 시제죠. 정답 1번이에요. 2번 고양이가 집으로 들어간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 시점에 고양이가 집으로 들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사건시랑 발화시가 일치하고 있죠. 그럼 얘는 현재예요. 현재. 어제는 봐요. 시간부사가 딱 나왔죠. 이거는 볼 것도 없이 과거. 그 다음에 할머니께서 시골로 돌아가셨다.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그죠? 그러니까 미래는 1번이죠. 좀 어려운데 이렇게 알아둡시다. 이 문제는 쉬운데 이제 기출문제는 조금 어려워서 정리해드렸고요. 7번 문제 볼게요. 밑줄 친 문장의 예로 적절한 것은 나와요. 그러니까 피동표현. 우리 공부 개정 때는, 이전 개정 때는 사동표현하고 피동표현하고 부정표현 세 가지가 많이 나왔는데 부정표현하고 사동표현이 교육과정에 개정되면서 없어졌어요. 피동표현만 있어요. 그래서 피동표현만 하시면 돼요. 우리 고졸 단계는. 근데 중졸은 문제은행 시출제 방식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사동이나 또는 이제 부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 피동만 하면 돼요. 피동은 여러분 뭔가 당한다는 의미예요. 당한다.
내가 원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당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피동을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미사를 붙여서 피동 표현을 만드는 거예요. 어간에다가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이런 애들 붙여서 피동 표현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뭐 개 되다, 뭐 어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피동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중피동인데 이중피동에 대해서는 이제 하지 않을게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을 수 있어요. 예. 또는 뭔가 당한다는 의미일 때 이거 다 해당이 되지 않지만 당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때는 또 피동으로 읽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동문에 대해서 이제 골라보면 돼요. 근데 얘로 적절한 거죠. 목감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거는 피동문이 아니라 부정문이죠. 부정문 중에서도 의지부정이 아니라 능력부정문. 이거는 없어졌으니까 이제 안 하셔도 되고, 이번에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신 거예요. 엄마가 말씀을 하신 거죠.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능동문이죠. 3번 찬이는 동생에게 이유식을 먹였다. 이거는 먹게 했다는 거죠. 이거는 사동표현이에요. 사동표현. 네, 이건 또 개정돼서 안 나오니까. 4번 동생이 벌에 쏘였어. 쏘임을 당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 당한 거니까 4번 골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1번 피동법이죠. 전미피동법. 얘 원래 기본형이 뭐예요? 쏘다죠. 쏘다인데 얘가 어간이고 얘가 어미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어간하고 어미 사이에 이희리기 우구추 중에 하나를 넣으면 피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뭘 넣은 거예요? 얘 지금 넣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변했어, 얘가? 쏘라는 어간에다가 이라는 그 피동전미사를 붙여준 거고, 그 다음에 과거잖아요. 그죠? 동생의 벌에 쏘인 거는 과거니까 어시라는 선어말 어미를 써줬고 다라는 기본형 어미로 마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간, 얘가 전미사죠. 피동전미사. 그 다음 얘는 선어말 어미. 얘가 어미죠.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쏘이 어다 해서 이 어시 하나로 이제 줄어들어서 쏘였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8번 다음에 제시된 문장에 나타난 것과 의미가 동일하게 쓰인 것은, 이거 너무 쉽죠? 이거 기출에도 나왔던 거예요. 마음에 들었다. 뭔가 감정이 좋게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감정이 좋아졌다는 거죠. 감정이 좋아진 게 뭐예요? 며느리에 대해서 엄마의 눈에 들었다. 며느리가 엄마의 눈에 들었다는 건 엄마가 며느리를 좋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나무를 예쁘게 가꾸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는 건 그 모습을 보고 좋게 여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3번 골라주면 돼요. 나머지 다 엉뚱한 거고. 9번, 10번, 11번 볼게요. 역시 한번 기출이 되었던 시고요.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1번에 소리를 묘사한다. 아까 나왔던 의성어. 2번 동일한 시어 반복한다 라고 나와 있죠.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3번 시적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드러난다는 거는 뭐냐면요. 나나 내 같은 표현이 있다는 뜻이에요. 직접적으로 드러나면. 근데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나나 내가 있으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4번 하강적 이미지인지 상승적 이미지인지 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 밑줄 친 기억과 동일한 감각적 심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러니까 기억하고 감각적 심상을 잘 보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1번 윗글의 시적화자가 지향하는 꿈과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시어를 가지고 대입을 시키면 돼요. 그죠? 그래서 꿈과 목표가 이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읽어볼게요.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푸른 바다, 푸른 바다,
푸른 바다. 똑같은 시어가 지금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아까 적절한 거 동일한 시어를 반복한다.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돼요.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푸른 바다잖아. 그죠? 자, 우리 색깔 표현 있죠. 푸르다, 붉다 이런 것들. 이런 색채 표현이 나오면은 색 관련된 게 나오면은 무조건 시각이에요. 그죠? 그럼 눈으로 보는 거를 1번부터 4번 중에 골라주면 돼요. 흐릿한 불빛. 눈으로 봐야 흐릿한지 선명한지 알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뭐다? 시각적 심상. 정답 1번 골라주면 돼요. 마른 잎사귀에 도토리알 부비는 소리라고 나와 있죠. 소리니까 청각. 그 다음에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뜨거운지 서늘한지는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온도와 관련된 거는 촉각. 메마른 입술이 쓰다 맛으로 느끼는 거죠. 이거는 미각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꿈과 목표에 해당하는 거를 골라주기만 하면 돼요. 자, 다시 볼게요.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푸른 바다가 고래를 위하여 푸르다는 걸 아직 모르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모르지. 고래도 가끔 이 고래가, 그러니까 이 고래는 누구야? 청년이죠. 이 청년이 뭘 바라본다는 거죠? 별을 바라본다. 왜 바라보겠어? 왜 바라보겠어요? 꿈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별을 바라보겠죠,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별을 얘기하는 거겠네. 그래서 우리 정답 11번에는 별을 골라주면 돼요.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2번부터 14번 소설 지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 먼저 볼게요. 윗글의 서술상 특징 계속 반복되는 유형이에요. 우리 기출문제도 계속 반복되는 유형입니다. 대화보다는 서술자 일변도. 자, 뭐가 중요하다? 따옴표가 중요하다. 자, 따옴표가 많으면 인물 중심. 따옴표가 없이 그냥 쭉 나와 있으면 서술자 중심이죠. 따옴표 없으면 서술자 말하는 부분, 따옴표 있으면 등장인물이 말하는 부분이에요. 자, 서술자 일변도로 이제 얘기한다. 어린 서술자에는 그러면 얘는 이제 작품 속의 인물이라는 거겠지? 그러면 얘는 1인칭. 그런데 1인칭이 어린이야. 3번 인물의 내적 갈등.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 구분하셔야 돼요. 내적 갈등이라는 거는 인물이 누가 싸우는 사람이 없고 혼자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이제 중줄에서 풀었던 현덕의 하늘은 말 것만, 또 우리 고줄에서 자주 나오는 박완서의 자전거 도둑, 이런 것들이 이제 내적 갈등을 다룬 소설이죠. 또 황순원의 소나기 같은 것들. 근데 이제 외적 갈등은 뭐냐면 싸우는 대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인물과 자연의 대립구도. 그런지 한번 보면 되겠죠. 13번 이거 아까도 나왔던 거죠.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중줄이든 고줄이든. 기역부터 리을 중에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아까는 여공이 답이었는데 지금도 보면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보면 돼요. 14번 윗글의 밑줄친 구렁이의 역할. 구렁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나온 그 다음을 봐야 돼요. 그죠? 그전에는 구렁이가 안 나오면 뭐 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이거의 어떤 소재의 역할을 고르라고 하면 그 소재가 나온 그 다음 부분에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힌트가 제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이게 나오기 전에는 보면 안 되는 거지. 자, 볼게요. 앞부분의 줄거리. 장마가 계속되던 6.25 전쟁 중, 이거 지금 배경이 6.25 때구나. 6.25 전쟁 중 어느 날 국군 소위였던 나의 외삼촌. 자, 나가 나왔네. 그럼 1인칭 시점이에요. 그죠? 나의 외삼촌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외할머니는 빨갱이들을 저주하고, 그러면 외할머니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국군이에요. 국군은 남한 쪽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남한 쪽. 남한군 때 국군이었는데 전사했대요. 전사했어. 그래서 빨갱이, 그러니까 즉 북쪽 사람들을 갖다가 증오했다는 거죠. 저주하고 이 때문에 빨치산 아들을 둔 할머니와 갈등한다. 그럼 내적 갈등이 아니죠.
아까 내적 갈등과 관련된 선택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할머니와 외할머니 좀 싸우는 대상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외적 갈등이에요. 할머니는 아들이 또 누구야? 빨치산. 그러니까 북한군이죠. 그래서 갈등을 하게 되는데 어린 내가 어떻대요? 어리대요. 그러면은 나가 서술자인데 내가 어려. 그죠? 그러면 우리 아까 12번에 어린 서술자의 눈이 정답이 되겠죠.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어린 나 역시 어떤 사람의 꼬임에 빠져 삼촌이 집에 왔다는 말을 해서 아버지가 서에 끌려가 고초를 당하게 했던 일로 인해 할머니의 분노를 사게 된다. 한편 할머니는 삼촌이 돌아온다는 점쟁이의 말을 믿고 삼촌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만 삼촌이 온다는 시각에는 그 대신 커다란 구렁이가 나타난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고졸쯤 됐으면 이 센스가 있어야 돼. 자, 점쟁이가 여러분 소설에 나오는 점쟁이는 용한 점쟁이가 많아요. 점쟁이가 돌팔이 점쟁이가 없어. 다 우리 소설에 나오는 점쟁이들은 다 용해요. 이 점쟁이가 삼촌이 온대. 그 삼촌이 온다는 시간에 뭐가 왔어? 구렁이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 삼촌과 구렁이는 같은 인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구렁이는 누구야? 삼촌의 환생이죠. 삼촌이 환생한 거야. 구렁이로. 구렁이를 본 할머니는 기절했어요. 자네 오면 줄라고 노친께서. 자, 할머니가 기절했어요. 그죠? 그럼 노친은 누구겠어? 자네 오면. 그러니까 삼촌이 오기로 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네가 오면 줄라고 노친께서. 자네, 삼촌의 노친은 누구예요? 할머니겠죠. 그죠? 그럼 기억은 할머니예요. 여러 날 들어 장만한 것일세. 먹지는 못할 망정 눈욕이라도 허고 가소. 다 자네 놓친 정성 아닌가? 내가 자네를 쫓으려고 이러는 건 아니네. 그것만은 자네도 알아야 되네. 냄새가 나더라도 너무 섭섭다 생각 말고 집안일이랑 아무 걱정 말고 먼 걸음 부대 패나니 가소. 이야기를 다 마치고 외할머니는 벌써 갈라졌죠. 그죠? 외할머니. 그죠? 디귿만 보면 되겠네. 근데 디귿이 뭐야? 할머니. 기억 디귿은 할머니인데 니은이 외할머니니까 우리 아까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거 니은 외할머니가 혼자 다른 거 얘기하고 있죠?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구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나오겠죠? 그죠? 보면 돼요. 자, 할머니의 흰머리를 올려놓자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단백질을 태우는 노린내가 멀리까지 진동했다. 그러자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희한한 광경에 놀라 사람들은 저마다 탄성을 올렸다. 외할머니가 아무리 타일러도 그때까지 움쩍도 하지 않고 그토록 오랜 시간을 버티던 그것이 구렁이죠. 그 구렁이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감나무 가지를 칭칭 감았던 몸뚱이가 스르르 풀리면서 구렁이는 땅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 다음에 갔냐? 이것이 맑은 정신을 되찾고 나서 맨 처음 할머니가 꺼낸 말이었다. 갔냐? 뭐가 갔냐? 구렁이 갔어? 그러니까 삼촌 갔어? 라는 거죠. 고모가 말뜻을 재빨리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인제는 안심했다는 듯이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내리깔았다. 할머니가 까무러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다. 그 다음에 고맙소. 전기가 꺼진 우묵한 눈을 치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꽉 메었다. 자, 그러니까 이 둘이 국군 아들과 빨치산 아들을 둔 덕분에 둘이 뭐 했었어? 아까 갈등했었죠. 근데 구렁이가 오고 나서 할머니가 기절을 했고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잘 달래서 보냈다는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절해 있는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고 고모가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고맙다면서 이제 외할머니를 올려다 봤어요. 그죠? 지금 싸우다가 그죠? 갑자기 무슨 모드? 화해 모드예요. 그죠? 고맙대.
그죠? 목이 꽉 메었다는 건 이제 울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렁이 덕분에 외할머니랑 할머니가 갈등하다가 화해하게 된 거죠. 그러면 구렁이는 어떤 존재? 갈등을 해소하는 매개체가 되겠지. 그래서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할머니가 목이 꽉 메었어. 그죠? 그럼 어떤 마음이었을까?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거든요. 할머니가 외할머니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겠지. 그죠?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야. 그 다음에 고마웠겠지. 근데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아니, 지금 화해하고 있는데 왜 배신감을 느껴? 그죠? 자기 아들 잘 보내줬으니까 배신감보다는 미안하고 고맙고 그런 마음을 느꼈겠죠. 그래서 우리 정답은 이제 3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6, 17번 이제 볼게요.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앞부분의 줄거리 나오니까 이것도 소설이겠죠. 근데 현대소설 하나 나왔으니까 고전소설 나오겠죠. 그죠? 자,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최척전 시험 엄청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가상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우연성과 비현실. 이거 100%입니다. 고전소설 나오면 이거 꼭 반드시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선 그래요. 적어도. 해학적인 분위기는 정답이 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비극적인 고전소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학적인 것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다. 케바케다. 1번에 가상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이것도 우리 뭐 박시정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다음에 슬픈 결말 이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고전소설 나오면 우연성과 비현실적인 요소가 나타난다. 이거 골라주면 거의 배신 때리지 않습니다. 하나의 팁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2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17번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소재는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어떤 소재? 최척의 심리상태. 심리상태. 누구? 최척. 들어있어야 돼. 그 다음에 오경이 시를 읽게 하여 최척과 만나게 해주는 거야. 오경과 최척을 만나게 해주는, 그죠?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뭐를 읽게 해줘, 오경이? 시를 읊어야 돼. 그러니까 뭔가 오경의 시를 읊어서 오경과 최척을 만나게 해줘야 되고 최척의 심리 상태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죠? 힌트 줬죠? 그래서 읽으면 돼요. 자, 내용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용 문자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남원 사람인 최척은 오경에게서 구애의 쪽지를 받는다. 그 후 최척은, 구애는 사귀자는 거야. 예. 그 후 최척은 오경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하고 정생원에게 혼담 주선을 부탁한다. 두 사람은 마침내 약혼을 하게 되지만 혼인날을 기다리던 중 최척이 외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의병으로 전쟁에 나가게 된다. 이건 실제 임진왜란 한 때를 배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상의 역사적 배경은 아닌 거죠. 하지만 오경은 최척을 끝까지 기다려 혼인하고 첫 아들 몽석을 낳아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그러던 중에 정유재란이 일어나서 정유년에 다시 외인들이 쳐들어온 게 정유재란이죠. 정유재란이 일어나 최척과 오경은 또 다시 헤어진다. 뱃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고 간간히 물새 울음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일본 배에서는 연부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매우 구슬펐다.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해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다가 진꾸러미 안에서 퉁소를 꺼내 슬픈 곡조의 노래를 한 곡 불어 가슴속에 맺힌 슬픔과 원망을 풀어보려 했다. 최척이 퉁소를 불어서 뭐를? 가슴속에 맺힌 슬픔을 어떻게 풀어보려 했대. 그럼 퉁소에는 뭐가 있는 거야? 최척의 심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뭐만 되면 돼? 퉁소 소리를 듣고 오경이 시를 읊어서 최척과 오경이 만나게만 되면 이 퉁소가 정답이 되겠죠. 최척의 퉁소 소리에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띠고 구름과 안개도 수심이 잠긴 듯 했다. 자, 이런 게 바로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뱃사람들도 그 소리에 놀라 일어나 모두들 서글픈 표정을 지었다. 그때 문득 일본 배에서 연불하던 소리가 뚝 그쳤다. 잠시 후 뭐야? 그 소리를 듣고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렸어.
왕자교 퉁소불제 달은 나지막하고 바닷빛 파란 하늘엔 이슬이 자욱하네. 푸른 난새 함께 타고 날아가리니 복례산 안개 속에서도 길 잃지 않으리. 간밤에 시를 읽던 사람은 분명 조선 사람이었소. 나 역시 조선 사람인데 한번 만나볼 수 있다면 그 기쁨이 타국을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나라 사람 비슷한 일을 보고 기뻐하는데 견딜 수 있겠소. 오경은 어젯밤 배 안에서 최척의 퉁소 소리를 들었다. 조선가락인데다 귀에 익은 곡조인지라 혹시 자기 남편이 저쪽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여 시험삼아 예전에 지었던 시를 읊어본 거야. 퉁소 소리를 듣고 오경이가 시를 읊었어. 그러니까 지금 둘은 정유재란 때문에 어떻게 했어? 전쟁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현재 헤어진 상태야. 이별한 상태인데 서로 이제 다른 나라 배에 타고 있었는데 이렇게 퉁소를 부니까 최척이 슬퍼서 퉁소를 불었어. 심리가 반영됐는데 퉁소 소리를 듣고 오경이 곡조가 낯익어서 우리 남편인 것 같아가지고 시를 읊었어.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될까? 만나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 정답은 3번 퉁소가 되겠죠. 자, 18, 19, 20번 한번 볼게요. 역시 문제 한번 먼저 보고 이제 풀겠습니다. 18번 밑글을 읽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나와 있죠. 자, 서술자의 위치. 자, 이미 소설이 2개나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설이 또 나올 수는 없어. 그래서 이거는 소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2번 글쓴이의 경험. 이거는 수필이 되겠죠. 3번 시어. 이거는 시기 때문에 또 정답이 될 수가 없죠. 대사와 지시문. 그럼 극이어야 되는데 극은 어떻게 생겼어요? 인물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땡땡 뭐가 나와야 돼? 대사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생긴 게 지금 딱 그냥 줄글이야. 그럼 극도 아니죠. 아, 그러면 이거 자동적으로 뭐다? 수필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면 돼요. 19번 다음 중 화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닌 거. 그래서 그거 골라주면 되겠죠. 20번 밑줄 친 기역과 니은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그럼 기역과 니은의 앞뒤 문맥을 보고 파악해주면 돼요. 표식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표식 문제는 잘 보시면 돼요. 자, 읽어볼게요. 가을이 시작될 무렵 지방에 살고 계신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다. 아, 수필은 실제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느꼈던 교훈을 서술하는 교술갈래이기 때문에 이거 딱 보니까 바로 자기 실제 있었던 일 같죠, 그죠? 곧장 내려가 볼 수 없었던 나는 마음을 달래려 저녁 무렵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나무를 올려다봤대요. 기억에 나무를 올려다봤대. 자, 어머니의 건강을 빌었어. 어머니의 건강을 빌었대. 뭘 보고? 나무를 보고. 그러니까 곧장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말을 이제 나는 믿는다. 내가 지방에 다녀오고 나서 얼마 후에 어머님은 가까스로 건강을 되찾았다. 나무에 비니까 엄마가 건강해졌어. 지난 주말에도 나는 산에 다녀왔다. 눈이 내린 날이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약수터의 참나무는 제 스스로 모든 잎을 떨군 채 찬바람 속에 무현히 서 있었다. 이 나무가 일주일 만에 잎이 다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침묵의 시간으로 돌아간 듯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나는 내가 못을 빼냈던 자리를 찾아보았다. 상처는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였다. 그 헐벗은 나무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 나무와 이 나무. 그동안 나는 사소한 일에도 얼마나 자주 마음이 흔들렸던가. 또 어쩌다 상처를 받게 되면 얼마나 많은 원망의 시간을 보냈던가. 그리고 나는 길을 잃은 사람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 그렇게 말없이 기다림을 실천한 적이 있었던가. 그러니까 얘는 어떤 존재? 기다려주는 존재. 그리고 변함이 없는 존재. 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한 그루 나무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기다려주는 존재, 변하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다음 중 화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닌 것은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고 쉼터가 되는 사람. 자, 이 나무처럼 되고 싶다고 했죠. 근데 어머니가 아파서 힘들 때 이 나무를 올려다보고 이 나무한테 어머니의 건강을 빌었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됐대? 기적처럼 살아났대죠. 그러니까 이 나무한테 의지한 거잖아요. 나무를 올려다봤다는 표현이 있었으니까. 그죠? 맞고. 겉모습이 한결같은 사람. 지금 이 나무는 원래는 잎이 풍성했는데 일주일 만에 눈이 내려서 어떻게 됐대요? 일주일 만에 헐벗었어. 그죠? 그러니까 겉모습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변한 거죠. 근데 어떻게 살고 싶다 그랬어? 한 그루 나무처럼 살고 싶다 그랬죠. 겉모습이 안 변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2번. 2번 골라주면 되겠죠. 왜냐면 나무처럼 살고 싶다고 했는데 나무가 지금 겉모습이 변했잖아요. 속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변하지 않는 거, 그 자리를 지켜서 기다려주는 거. 그래서 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0번 기역과 니은을 비교한 거. 자, 풍성했을 때 나무랑 헐벗었을 때 나무예요. 자, 올려다보는 존재. 아까 맞았죠, 그죠? 내려다보는 존재는 아니야. 똑같이 여전히 그 나무처럼 되고 싶어. 그죠? 풍성한 존재. 풍성해요. 실속이 없나? 물론 잎은 다 떨어졌지만 이 나무처럼 살고 싶다는 걸로 봐서 실속 없다고 보진 않아요. 그죠? 3번 기대고 싶어. 어머니가 아팠을 때 이 나무에 기대서 빌었잖아. 그죠? 그리고 늘 기다려주는 존재. 기다려주는 존재. 그죠?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비문학 볼게요. 21, 22, 23. 21번 계속 나오는 문제예요. 내용 전개 방식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전문가의 의견, 전문가 의견 나오고 있는지 봐야 되겠고 조사 자료 있는지 보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사례 나오는지 보면 되겠고 상반된 두 대상을 대조한다 이런 점 나오는지 보면 되겠죠. 22번 각 문단의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제목이라고 하는 건 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글의 내용을 잘 요약했는지를 판단하면 되겠죠. 23번 다음 중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는 글의 내용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냥 단어만 보고 풀면 되겠죠. 장악한다. 무엇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뭐 권력을 장악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권력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인가? 아니죠. 휘어잡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23번 간단하게 해결했고요. 21, 22 풀어볼게요. 자, 대중매체 학자들은 스마트폰이 역사를 통틀어 가장 짧은 기간에 우리의 일상을 장악한 도구라고 말한다. 자, 대중매체 학자들 누구예요? 전문가들. 그죠? 전문가 의견을 인용했네. 그러면 우리 이거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할 때에만 해도 많은 전문가는 휴대전화의 기능이 대폭 강화된 스마트폰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도 그럴 것이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어 어떤 제약도 없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그러한 호언장담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숨어 있다. 그러니까 편리하긴 한데 어떤 게 있다는 거야? 문제. 그 이면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청소년들이 엄청난 위력을 가진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 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봐요. 스마트폰의 두 얼굴, 이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면이 두 개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예, 맞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나를 볼게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과도한 의존 현상이 빠져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나 계획 없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습관은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상, 이른바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특히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에 중독될 위험이 더 크다. 실제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5년 조사 자료 나왔네요. 그죠? 조사 자료 나왔으니까 우리 여기 조사 자료를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맞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조사 자료를 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는 성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경우에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혼동해서 일탈 행동을 보이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수 있다고 나오죠. 자, 그럼 볼게요.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 맞겠죠.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이 왜 위험하대요? 현실 세계랑 가상 세계를 혼동해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킬 수가 있어서 위험하대요. 그럼 얘 다 맞겠죠. 그러면 정답 4번이죠. 이 정답이 4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스마트폰이 좋은데 안 좋은 점도 있어 라고 하면서 나와 다에서 둘 다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이 스마트폰의 안 좋은 폐해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갑자기 나에서 스마트폰의 발전과 전망을 얘기하면 통일성에 어긋나잖아. 일관성이 없잖아. 그죠? 얘는 딱 봐도 정답이 이거는 맞는 게 아닌 거지.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래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가상세계에서의 비방이나 험담으로 시작된 다툼이 현실 세계에서의 폭력으로 이어진 뭐가 있었대요? 뭐가 있었다? 사례가 있었다. 그러면 사례를 지금 제시했네. 구체적 사례를 들었죠? 1번, 2번, 3번 다 맞았으니까 정답은 4번 되겠죠.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24, 25번 풀고 이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내세요. 24번 윗글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나오죠. 적절한 거예요. 논리적인 의견과 근거란 말 나오면 계속 반복되지만 논설문. 지식과 정보 나오면 계속 반복되지만 설명문. 작품을 감상한 감상평, 이거는 뭐 시평 내지는 감상평문이라고 해요. 4번 등장인물, 이거는 문학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죠. 소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 2번, 3번 셋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거고 25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이제 볼게요. 일치하지 않는 거. 이집트 벽화는 촉각상보다 시각상을 더 중시했다라고 나와 있죠. 세계에 대한 암과 이해는 미술의 보편적 기능이다. 원근법적 표현 훈련은 시각상의 이해를 돕는다. 미술의 1차적 기능은 아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다 밑줄 쳤죠, 그죠? 요거 밑줄 친 거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자,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얘기하고 있는지 보면 돼요. 촉각상이란, 자, 이거 우리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번 시험에서 나왔죠? 뭐뭐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무조건 정의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촉각적 경험이 가져다 주는 이미지이다. 이를테면 동일한 종류의 사물이 앞뒤로 떨어져 있어서 한 지점에서 볼 때 크기가 달라 보여도 만져보면 같듯 사물의 객관적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다 어려워,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선택지에서 먼저 파악했던 건 안 나왔어요, 그죠? 시각상이란 시각적 경험이 가져다 주는 이미지이다. 이번엔 시각상에 대해서 나오죠. 같은 사물도 보는 위치에 따라 더 크거나 작아 보이듯 주체가 본 그대로 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 까닭에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실제 그 형태나 모양이 어떤가에 더 관심을 둔 이집트 벽화 아까 나왔는데, 그죠? 이집트 벽화는 시각상보다 촉각상을 더 중시한 그림이다. 뭐를? 시각상보다 촉각상을 중시했대. 뭐가? 이집트 벽화가. 그죠? 그러면 아까 이거 있었잖아. 이집트 벽화는 촉각상보다 시각상을 더 중시했다. 이걸 더 중시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시각상보다 촉각상을 더 중시했다고 지문에 나왔잖아.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 골라주면 돼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거 어떤 것 같아요? 주장이에요? 아니면 시각상이나 촉각상에 대한 지식 정보예요? 그렇죠.
시각상이나 촉각상에 대한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죠. 그러면 설명문이니까 당연히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라고 골라줘야 되겠죠. 정답 2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오늘은 제가 처음이라서 정말 오랜만에 이제 검정고시 현장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서툴렀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좋은 강의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우리 학생들 한 주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코로나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해제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고령 학습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건강에 유의하시고 공부하는데 더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험 기간 동안에 언제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